이런 물건을 이 시간에 온다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어쩌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임장을 왔습니다. 일부러 이 어두운 시간에 맞춰서 임장을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임장을 오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현재 물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요. 8억 6천만 원짜리가 현재 6억 8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에이, 또 저 물건 1회 유찰돼서 떨어지면 뭐해? 역시나 낙찰가가 높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생각을 가지셨다면 어쩌면 이 물건은 1회 더 유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물건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차하면은 별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 물건을 들어가려는 찰나 경매지에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물건은 임차인을 만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판단이 들어서 해당 물건지를 방문하진 않았습니다. 비록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미상 임차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 미상 임차인은 현재 진짜 미상 임차인이 아닙니다. 왜냐? 밑에 보시면 부부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부부인 물건은 사실상 임대차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부,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인이 부모님이고 그리고 임차인이 미성년자 아들인 경우에는 임대차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매지에서 표시되어 있던 이 정보를 경매지가 아닌 우리가 임장을 통해서 알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물건이 여러분들한테 대박 수익을 안겨주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아내야 될 정보를 친절하게도 경매지에서 표기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 정보는 만인이 알고 있는 정보고, 이런 정보로 인해서 일반적인 물건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물건이 되기는 힘들 겁니다. 다만 이런 물건을 통해서 제가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고, 이게 만약에 경매 정보지에서 부부라는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물건을 풀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매지를 보면서 그리고 등기를 열어보면서 어떤 부분을 위주로 판단을 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미상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일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순위 임차인이어야지만 그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을 때 배당으로 받아가거나, 혹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배당받지 못하는 그 보증금을 우리가 물어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은 선순위 임차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보고, 그리고 또 이런 미상 임차인 같은 물건은 어떤 서류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서류는 매각 물건 명세서예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친절하게 말소기준 권리가 어떤 건지 알려줍니다. 최선순위 설정 2020년도 근저당권이 바로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면 점유자분이 현재 전입일자를 보시면 2013년 5월 31일입니다. 점유자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인 거죠. 전입일자는 우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배당 요구일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보증금은 바로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수하는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입찰가를 적어내면 되는데,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자체도 미상인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 경우에 특수 권리라고 해서 유찰이 여러 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 두 가지의 케이스는 임대차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네, 첫 번째는 부부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인데 자식이 미성년자였을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 매각물권 명세서상에는 친절하게 채무자 겸 소유자가 배우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배우자는 임대차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임차인이 아니고 뭐다? 네, 소유자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물건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실 이 물건은 일반 물건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런 문구가 없다라면 거꾸로 이 물건은 특수 권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김땡땡님이 소유자인 최땡땡님과 이렇게 봤을 때는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기 때문에 전혀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걸 우리만 알아낼 수 있다면 이런 물건에서는 여러분한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 물건이 부부인지 아닌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시는 거예요. 갑구를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바로 현재 채무자 최땡땡님입니다. 이 말은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2012년에 계약은 했지만 2014년 12월 29일 날 잔금을 치른 거죠. 그리고 나서 울구를 살펴보시면 과거에 비록 말소된 등기지만 2014년 12월 9일 즉 잔금을 치른 날 근저당을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저당의 은행은 우리은행입니다. 1금융인 우리은행에서 근저당을 해줬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매각물권 명세서에서 나와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2013년 5월 31일이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우리은행이 근저당을 해줬을 당시에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금융권인 우리은행에서 근저당을 해줬다라는 건 둘 관계가 무상임대차나 혹은 특수관계가 아닌 이상 이렇게 대출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은행이 실수를 해서 선순위 임차인을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현재 살아있는 신협에서도 해당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그대로 있었을 텐데요. 우리은행과 신협에서 둘 다 놓쳤을 일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근저당권을 세워준 금융권이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상임차인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렸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경매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참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특히나 이런 미상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장을 와서 헛걸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헛고생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런 정보를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돈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 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헛고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정보를 알아내지 못해서 돈은 못 벌지언정 이걸로 인해서 물건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임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미상임차인을 풀어낼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저는 반드시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몇몇 분들이 이런 임장 영상을 보시면서 임장도 같이 좀 가보면 안 되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조만간 같이 임장도 와보고, 그리고 영상에서는 제가 담지 못했던 그런 임장 포인트도 설명을 드리면서 현장 임장을 같이 동행을 하고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커피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입문으로 성장하고 경매로 성공하는 과정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행착오로부터 성공을 배운다의 차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